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처방 내려드립니다.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얼어붙고 있는 그 자체죠. 서킷 브레이커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내게 되면서 굉장히 공포 심리도 강해졌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맞이한 만큼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있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가장 먼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 기록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실적을 많이 냈다. 역시나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LG전자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다 매출, 역시나 가전, TV 전장 쪽으로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정말 실적이 잘 나와서 좋지만 일단 실적이 약간은 발목을 잡는 걸까요? 세론 현상, 제로 소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클리닉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HBM4 양산 효과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성 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발되며 장 초반 20% 넘게 급락했고 HD 현대중공업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결렬 시 하나오션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네, 시장 흔드는 큰 파도죠. 머니플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시 기점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게 됐죠. 역시나 코스피 안에서는 8%까지 낙폭을 그렸었는데 지금은 4.49%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납니다. 오늘 4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실적 기대했었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 징크스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해봐야겠죠. 삼성전자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요 9%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28만 원 선까지 터치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스럽게도 29만 9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89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 나왔고요. 엔비디아보다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급락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올라왔다일까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장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만의 원칙이 있고 나름 이제 올해 이제 주식 투자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활동을 해서 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은 정말 저도 겪어보지 못한 장이고 순간순간 움찔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변동성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과연 이제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 역시도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이제 뭐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잔뼈 굵은 트레이더 분들도 정말 시장이 좀 움찔하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주식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89조 4천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이미 그전부터도 어느 정도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이상으로 진짜 무슨 110조, 120조 이렇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예상도 못하게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가 예상한 대로 이제 발표가 됐을 땐 세론이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제 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거가 맞나? 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매도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올라간다고 하는 수준으로 요즘 변동성이 좀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그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쓰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 못한 수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좀 조정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 역할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주식의 뒤에는 결국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 뒤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바라보는 매출과 이익이 존재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고서는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대의 이윤 추구가 결국 법인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 이익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등락이 나온다든지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죠.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6월 말부터 조금씩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찾아갈 거로 보고 있고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반도체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됐고요. 3분기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의 모양새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살펴봅니다. 하나오션 어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밤에 발표가 나왔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22%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오션 주가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나토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하락 차라리 지금 여기서 현금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 조선주들 안에서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좀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서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실망감에 이제 하나오션 주가도 꽤나 많이 빠졌고요. 하나오션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선주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네.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조선주가 장기적으로 그럼 계속 어려울 것이냐를 놓고 보면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은 계속 이어갈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조선주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주가를 꽤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 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조정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를 아예 5년, 10년 보실 거면 뭐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워낙에 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진입을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좀 주가가 이제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추세가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선주들을 좀 담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그 이전에 뭐 소액으로 담았던 분들은 좀 더 이제 비중을 과감하게 담아도 될 만한 구간이 서서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하방 지지를 좀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이 오면 그때부터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규 진입이나 혹은 소액을 들어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비중을 더 담으려고 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 비중을 늘리든지 신규 진입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주 자체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우리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주들 지금의 매수 포인트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살펴봅니다. LG전자 지금 현재 0.5%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젠슨왕 CEO 그때 만났을 때 한동안 빡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나왔고요. 가전과 TV 전장 쪽으로 호조가 나타나면서 실적 견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LG전자 전고점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지금의 하락 관련된 이 추세 흐름들은 어떻게 봐야 되며 지금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제 좀 단기간에 확 급등을 했을 때 본연의 모멘텀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젠스랑 CEO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LG그룹도 충분히 항상 좀 늦게 가고 후발주자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본연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잘 가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테마성으로 급등했다 보니까 또 테마가 죽으면서 이제 주가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진입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막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에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올라갈 때 좀 더 건강하게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봐서 실적 전망이나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저는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다든지 숨고르기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주가를 쭉 빼고 나서 이제 7월로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 기간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다시 떨어졌으니까 매수한다기보다는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를 지켜보고 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팁이 될 수 있어서 LG전자 자체만 놓고 보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는데 굳이 지금 진입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으니까 좀만 기다리셨다가 타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냉정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오게 됐죠. 지지를 좀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전략들 유효하다. 아무래도 두세 달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전략들 세워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슈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 열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실적이 이끄는 K뷰티 옥석 가리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주 그리고 엔터주 관련해서 계속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주 궁금해집니다. 오늘 클리오 12% 강세, 네오팜, 파마리서치, APR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 가져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워낙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게 요즘 반도체 말고는 뭐 다른 업종도 좋긴 하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수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뷰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뷰티부터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종전 합의가 이제 진행되면서 유가가 떨어진 게 있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로 인한 유가 정상화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 게 오펙 플러스에서 약 5개월 정도 증산 합의가 될 걸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개월이면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그럼 올해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산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유가는 정상화가 됐는데 더 떨어지겠네. 지금 안 그래도 수요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환급금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제 사람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를 우리가 기대가 아니죠.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유 수요도 떨어질 걸로 봅니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당연하게도 이제 재고가 늘기 때문에 생산이 줄 것이고 그럼 원유 수요가 떨어지게 돼요. 원유 수요는 떨어지는데 전방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공급 증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유가는 지금보다도 공급 과잉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공급이 충격이 와가지고 공급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이젠 공급 과잉으로 가면서 유가가 과하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항공주들 있죠. 이러한 쪽들이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환율에도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적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 우리나라가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환율 방어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럼 유가 떨어지고 환율 방어가 비교적 쉬워지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맥락이 결국 이제 항공주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제 여행 수요라든지 이동 수요를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전쟁 이전보다도 이제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종전 합의로 도출되는 지금 과정에서는 훨씬 더 이제 여행에 대한 니즈가 더 올라갈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비에 대한 부담도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한류 열풍까지 불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이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한일령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한중일 세 국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으로 지금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여행 수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화장품이 이번 한류 열풍에서 좀 뭐 제주는 엔터나 콘텐츠가 부리고 돈은 이제 뷰티가 벌어가는 이런 구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유가도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항공사의 수익으로도 연결해 볼 수도 있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뷰티뿐만이 아니라 엔터주까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화장품을 봐야 되나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OEM처럼 이 선크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색조 위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의료 미용 쪽의 회사들 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좀 경쟁력이 높아 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장품 산업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수출해서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기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을 이제 제조하는 CDMO 기업들, 뭐 한국콜마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네.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상징적인 기업들이라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한국의 이제 화장품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마녀공장이나 삐아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마녀공장이나 삐아가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무게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꽤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면서 저는 APR이나 달바글로벌을 탑픽으로 꼽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뭐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요 정도 선까지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안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들 찬찬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마녀 공장보다는 좀 APR 같은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 가운데 좀 더 탑픽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는 APR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한 두어 달가량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굉장히 좀 위축되는 시장을 보여줬는데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꽤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지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R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실적, 특히나 이제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진율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PER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뷰티 시장이 이제 성공했을 때 뷰티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화장품과의 시너지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APR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APR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3시 20분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알테오젠도 1.6% 상승, 코오롱티슈진, HALB, 그리고 ABL바이오, 리카켄바이오까지 상위단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상승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전망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태까지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완화 스탠스 그리고 유동성 스탠스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3월 달에 이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종전 합의가 도출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유가 하락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가 하락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 14일, 15일, 16일, 17일까지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대부분 발표되거든요. 14일, 15일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5일, 16일이 아마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랑 또 아마 고용지표였나 이제 또 발표됐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이제 16일, 17일이 또 소비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 소매 판매랑 그다음에 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발표가 돼서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굵직한 소비 데이터, 사실상 미국 경기는 대부분 소비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소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소비 데이터가 발표되고 그리고 물가 데이터가 발표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두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전망을 또 한번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이제 그 6월 달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지표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을 때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는 떨어진 유가를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었던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다음 달엔 훨씬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뭐 3번 할 거 1번 한다, 뭐 2번 할 거 1번 한다, 1번 할 거 동결한다 이런 것처럼 금리 인상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가면서 점점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제 시장을 압박했었던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압박이 기준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사실상 제약바이오에 미치던 이 악재가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지수가 쉬어갈 때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반대급부로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 보셨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좀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오는 8일이죠. 그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유가도 많이 하락한 만큼 어떤 스탠스가 바뀌게 될지는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에 셀트리온 실적도 잘 나왔고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1%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코오롱 티슈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 강하게 들고 있는데 어떤 매수 타점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지금 대부분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다시 살리는 데까지 시간은 일정 정도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수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주가를 다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구조가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가기라도 했지 셀트리온이나 각종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얼마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 건 누가 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과매도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뒤엔 기업이 있고 기업 뒤엔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올라간 적도 없다. 그런 기업은 결국 무엇이 해결해 주느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우리가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절한 기업을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요즘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이라면 이제 투자를 해놓고 실적만 좋은 기업이라면요. 셀트리온처럼 이런 기업들이라면 매수해놓고 결국엔 시간이 그 주가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사실 이렇게 지금 돈 잘 버는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참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바이오 안에서 어떤 토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전에도 언급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코스닥 승강제 제도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 선정 기준을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제도를 시행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9월,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날씨 좀 쌀쌀해지고 그다음에 추워지는 시점이 되면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또 신을 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올 거라 보고 있고 코스닥 승강제는 기존에 이제 사업이 정말 잘 안 되고 있었고 테마로만 움직이고 제대로 사업을 영위 안 하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충실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잘 이룩해오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정말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를 통해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 오리온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든든한 캐시카우가 뒤에서 받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또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종목 다시 한 번 더 픽해서 살펴보는 데일리 머니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종목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화솔루션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머니픽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한화솔루션인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수요받기를 좀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한화솔루션 안에 있는 이 한화큐셀이 이 메타에게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모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EPC 설계를 모두 다 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조지
조지아주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 기지인 솔라허브도 함께 구축을 하는데요. 이 역시나 현지에서 생산부터 공급 시공까지 가능한 체계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주 모멘텀 외에도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텐덤 태양전지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텐덤 태양전지라는 건 기존 태양전지보다 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서 현재 한화솔루션은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봤었을 때 이 AI 시대에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한화솔루션과 관련된 모습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머니픽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머니픽 종목은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최근 이 포스코 그룹의 현재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철강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탈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NG를 중심으로서 체질 개선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광양 LNG 터미널 2단계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광양 LNG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호남형 반도체 클러스터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하는 막대한 전력을 이곳에서 현재 보내주게 됩니다. 이 LNG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이 상류부터 중류 그리고 하류까지 전 밸류체인에 참여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밸류체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상류 부분에서는 생산을 하게 되고요. 중류 부분에서는 저장과 유통 그리고 하류 부분에서는 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서 벌써 생산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호주에서 한 건데요. 미얀마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서 벌써 가스전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 중류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서 연간 100만 톤의 가스관 프로젝트 지분에 좀 참여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졌고요. 이 하류 부분에서는 이 LNG를 활용한 수소 혼합 발전 설비 고도화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좀 체질 개선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 머니픽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시죠. 마지막 머니픽 종목은 오늘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조선주, 그 안에서도 삼성중공업인데요. 다만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조선주 안에서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고요. 전력과 냉각 문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이 FD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FDC라는 건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일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데이터 센터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 해수를 활용한 냉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AI 시대의 새로운 모델로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발굴도 함께 추진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서 구조물을 새롭게 설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존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LNG 운반선 그리고 FLNG를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수주 모멘텀 속에서 이번에는 이 FDC 사업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체크해보면서 세 가지 종목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머니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냈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3점 릭스를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모멘텀 정점을 지났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번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계속 유효한 포인트들 짚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클리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